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일주일 전, 며느리는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가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내 권리를 부정하는 서류를 건넸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다음에 한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기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고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지금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레이스 커튼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식당. 나는 점심 식사를 위해 아끼던 청자 그릇들을 꺼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긴장되어 있었다. 그 목소리 톤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다. 소희는 내 며느리인 유라의 언니였다. 우리는 항상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했지만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다. 나는 30년 동안 가족 모임 때마다 사용했던 크림색 리넨 식탁보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64세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전통을 지키고 따뜻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최근 들어 이 넓은 집은 나 혼자 덜그럭거리기엔 너무나 조용했다. 42년을 함께한 남편 대현은 몇 달째 쌀쌀맞았고 늘 야근을 하거나 서재에 틀어박힐 핑계를 찾았다. 35살인 아들 지우는 유라와의 결혼 생활에 푹 빠져 집에 찾아오는 발길이 기껏해야 형식적인 수준으로 뜸해졌다.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현관문 앞에 방패처럼 핸드백을 꼭 쥔 채 서 있는 소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창백했고 평소 완벽하던 화장은 마치 울었던 것처럼 눈가에 살짝 번져 있었다.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물론이지, 얘야. 들어오렴. 나는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하며 핸드백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네가 좋아하는 곶감말이랑 수정과를 준비했단다. 지난 설에 맛있다고 칭찬했었잖니.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긴장으로 하얗게 변한 주먹을 쥔 채 마주 잡은 두 손만 쳐다보고 있었다. 소희야, 무슨 일이니?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구나.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무언가를 보았다. 고통,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깔린 절박한 사랑.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모든 걸 망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해결할 수 있단다. 소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유라랑 아버님에 관한 일이에요. 세상이 살짝 기울었지만 나는 억지로 가만히 있었다. 내 손은 무릎 위에서 차분하게 포개져 있었다. 그 둘이 왜?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 말들은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압력이 터져나오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저는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회사 근처에 있는 그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을 봤어요.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은 연못의 얼음처럼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확실하니? 소희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부인하려 하지도 않더군요. 그냥 웃으면서 제 알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유라가 어머님에 대해 한 말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무슨 말을 했니? 나는 묻고 싶지 않은 마음 한편에도 불구하고 물었다. 어머님이 늙고 지루해서 아버님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대요. 이혼만 끝나면 어머님께 재산을 최대한 적게 가도록 만들 거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해온 거예요, 어머님. 돈과 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 지훈 씨와 결혼한 거고요. 몇 달 동안 아버님을 구슬려 온 거예요. 방이 빙빙 돌았지만 나는 식탁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버텼다. 42년의 결혼 생활,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아들, 두 팔 벌려 환영했던 며느리, 그 모든 것이 탐욕과 배신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왜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거니? 나는 속삭였다. 소희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에게 늘 친절하셨어요. 이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지훈 씨는 이런 수준의 기만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제 조카를 사랑하니까요. 유라가 이 가정의 모든 좋은 것을 파괴하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어요. 나는 마주잡은 우리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검버섯이 핀 내 손과 부드럽고 젊은 그녀의 손.
지훈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그리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훈 씨는 무너질 거예요. 나는 손을 빼고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가꾸었던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장미가 만개하여 붉은 꽃이 피푸른 잎사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 뿌리는 썩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희가 내 등 뒤에서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해 있었다. 처음의 충격은 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문제를 무마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무마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소희의 눈이 커졌다. 아무것도요? 나는 이 대화를 전혀 듣지 못한 척 할 거다. 미소 지으며 헌신적인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할 거고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둘 거야. 하지만 어머님, 소희야, 어떤 게임은 인내심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랫동안 인내해왔지.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흔들림 없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말해보렴. 유라도 네가 여기 온 걸 아니? 아니요. 제가 회사에 있는 줄 알아요. 좋아. 계속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내 눈에서 무언가 놀라운 것을 보았는지 살짝 뒤로 물러섰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말하지 않은 척 해줄 수 있겠어?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훈 씨는요? 어머님의 결혼 생활은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익숙한 의식이 격렬하게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게 두었다. 어떤 전투는 총칼을 들고 돌격해서 이기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적들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둬야 해. 소희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식당에 홀로 앉아 손도 대지 않은 다과를 쳐다보았다. 이제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벽 자체가 움직인 것 같았다. 벽난로 위에 모든 가족 사진, 가구와 장식품에 얽힌 모든 공유된 추억이 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알무로 더럽혀졌다. 그날 저녁 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부엌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인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4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만들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냄새 좋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였나 봐요. 나는 그가 점심시간을 내 며느리와 보냈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 상냥하게 물었다. 늘 그렇지 뭐. 그는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사라졌고 나는 기계적이고 정확한 동작으로 식탁을 차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비교적 조용히 식사했다. 대화는 날씨와 집수리에 대한 시시콜콜한 주제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전에는 간과했던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가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식, 새로 쓰기 시작한 향수, 말할 때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 42년이 지나서야 나는 남편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날 밤 킹사이즈 침대에서 그가 내 옆에 누워있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좋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배신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억지로 짓는 미소, 유지하는 즐거운 대화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끈질기게 버텼다. 의심하지 않는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하며 내 집에서 펼쳐지는 정교한 기만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소희의 폭로 3일 후 유라는 평소처럼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그녀는 새 명품 원피스를 입고 부엌으로 휙 들어왔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의상 보석처럼 밝고 거짓된 미소. 어머님 너무 멋지세요. 그녀는 연극적인 온기로 나를 껴안으며 과장되게 말했다. 식탁 윗꽃 장식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녀를 마주 안으며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은 비싼 향수를 알아차렸다. 최근 대연의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다. 고맙다 얘야. 지훈이는 곧 올 거야. 기다리는 동안 와인 한잔 할래? 정말 좋죠? 그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다. 사실 저희끼리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자들끼리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와인을 따르는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론이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유라는 와인을 섬세하게 한 모금 마시고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머님이 걱정돼서요. 어머님과 아버님이요. 그 뻔뻔함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다. 내 결혼생활 파탄의 설계자가 걱정하는 척하고 있다니. 아,
왜 걱정이 되는데? 두 분이 요즘 너무 서먹해 보이세요. 가족 모임 때 보면 긴장감이 흐르고요. 그녀는 거짓 동정의 제스처로 내 손 위에 매니큐어가 잘 칠해진 손을 얹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정말 힘들 수 있잖아요. 불꽃이 그냥 꺼져버리기도 하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고려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긴 해. 유라의 눈이 만족감으로 빛났지만 그녀는 그것을 걱정으로 위장하려 애썼다.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면 어쩌면 장기적으로 두 분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녀는 재빨리 발을 뺐지만 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가면 아래의 흥분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인생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에 머물기엔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행복할 자격이 있으세요. 어머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으시고요. 그 아이러니는 숨막혔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저는 이 가족을 아껴요. 그녀는 연습한 듯한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훈 씨도 부모님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랄 거예요. 설령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은 여전히 매력적인 분이시잖아요.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면 기뻐할 남자가 분명 많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려심 많은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이혼을 권유받는 순진한 늙은 여인의 역할을 연기했다. 속으로는 모든 말, 모든 제스처, 모든 계산된 조종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훈이 도착하자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다. 유라는 헌신적인 아내로 변신하여 그의 모든 말에 매달리고 끊임없이 그의 팔을 만지고 과장된 기쁨으로 그의 농담에 웃었다. 하지만 나는 대연의 차가 진입로로 들어설 때마다 그녀의 시선이 현관 쪽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연은 20분 늦게 식당으로 들어오며 사무실에 발이 묶였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 뺨에 인사에 키스를 할 때 유라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나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들의 시선이 너무 오랫동안 마주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늦어서 미안하군. 대연이 평소 앉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김 부장관 때문에 골치 아팠어. 전혀 문제 없어요, 아버지. 지훈이 대답했다. 저희는 유라랑 다음 달에 계획 중인 휴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맞다. 대연의 관심이 갑자기 집중되었다. 어디로 갈 생각인데? 아직 결정 못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숨가쁘게 들렸다. 따뜻하고 열대 지방 같은 곳으로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요. 벗어난다고 말할 때 그녀가 대연을 쳐다보는 방식에 속이 뒤집혔지만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갈비찜을 자르며 상냥한 표정을 유지했다. 정말 좋겠구나. 내가 말했다. 너희 젊은이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잖아.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지. 저녁 식사 후 지훈과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라와 대연은 식탁에 남아 낮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대화했다. 나는 그들의 말 조각을 들으려고 애썼다. 더는 이렇게 못해. 유라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애원했다. 얼마 안 남았어. 대연의 대답은 안심시키는 듯했다. 어머님이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아. 다시 유라, 걱정스러운 목소리. 아무것도 몰라. 대연, 무시하는 투로. 그들은 틀렸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걱정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흥얼거리며 식기세척기를 채웠다. 그 다음 주, 나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대연과 내가 수년간 이용해온 가족 변호사가 아니라 복잡한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박서연이라는 날카로운 여성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에 있어서 대연에게 보고할 만한 사람에게 목격될 염려가 없었다. 박 변호사는 나보다 젊었고 아마 40대쯤 되었을 것이다. 지적이고 검은 눈, 그리고 즉시 나를 안심시키는 유능한 분위기를 풍겼다. 김혜란 여사님, 내가 상황을 설명한 후 그녀가 말했다. 한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왜 남편분께 불륜 사실을 직접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집, 우리의 자산, 가족의 유산. 법적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군요. 기본부터 시작하죠. 현재 자산은 어떻게 등기되어 있습니까?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했다. 40년 전 우리 친정의 돈으로 구입한 평창동의 이 집. 수십 년간 신중하게 저축하여 축적된 투자 계좌. 대연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사업.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과 다른 여러 부동산을 포함하여 할아버지께서 설정해 두신 가족 신탁이었다. 이건 흥미롭군요. 내가 가져온 신탁 서류를 검토하며 박 변호사가 말했다. 할아버님께서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이 신탁에는 상속과 이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항들이죠? 이 집은 여사님의 직계 혈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분은 이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 그 시대에 설정된 신탁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불륜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맥박이 빨라졌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읽었다. 혼인이 간통으로 인해 해소될 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신탁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귀책 배우자는 해당 신탁에서 파생되거나 연결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제가 남편의 불륜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집뿐만 아니라 신탁과 연결된 다른 여러 부동산과 투자 자산까지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분께서 현재 자신이 지분이 있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자산들이죠. 그리고 그는 이 조항들에 대해 모르고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여사님 말씀으로는 남편분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서 여사님께서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신탁의 보호 조항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나는 몇 주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박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섰다. 대연과 유라는 그들이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체스판 위의 모든 말을 알지도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대연이 헌신적인 남편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억지 열정으로 내 요리를 칭찬했고, 가식적인 관심으로 내 하루에 대해 물었고, 다른 여자와 키스했던 입술로 내 이마에 잘 자라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연기에서 균열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가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내가 말했다. 며칠 전 유라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한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는 셔츠를 걸며 내게 등을 보인 채 굳어졌다. 그게 뭐 어쨌다고? 어쩌면 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각자의 선택지를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죠. 그는 그때 돌아섰고 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안도감? 흥분? 당신?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야? 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든. 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를 억누르며 엄숙해 보이려고 애썼다. 당신이 원한다면 해란. 난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거짓말쟁이. 하지만 나는 이 끔찍한 연극에서 내 역할을 하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옆에서 만족스럽게 숨쉬는 대연의 소리를 들으며 나는 유라의 의기양양한 미소, 그녀가 가족 저녁 식사에 입고 온 비싼 옷과 향수, 아들의 어깨를 만지며 그의 아버지와 도망갈 계획을 세우던 모습을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최원식 법률사무소는 번화한 강남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층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압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대리석과 마호가니로 꾸며져 있었다. 나는 접수구역에서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고 대연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가 근처를 서성이며 몇 초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는 아침 내내 초조해하며 아침 식사 때 내게 쏘아붙이고 이걸 끝내버려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유라는 이 힘든 시기에 지훈을 지지하고 싶다며 굳이 따라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금 내 아들 옆에 앉아 그의 허벅지에 소유욕 강하게 손을 얹고 귓가에 위로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지훈은 망연자실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다. 그는 여전히 이 이혼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결정이며 그저 끝나버린 결혼 생활에 슬프지만 원만한 끝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김혜란 여사님, 이대현 회장님, 값비싼 양복을 입은 키 크고 은발의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최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연은 최 변호사가 이 도시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며 직접 선택했다. 대연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최 변호사가 그의 골프클럽 오랜 친구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그 남자의 배경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세부 사항이었다. 우리는 거대한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최 변호사는 상석에 앉아 숙련된 효율성으로 광택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대현은 그의 오른쪽에 앉았고 나는 그들 바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훈과 유라는 테이블 먼 끝에 자리를 잡았다. 지켜볼 만큼 가깝지만 주요 절차에서는 떨어져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최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부드러운 권위를 담고 있었다. 모두가 이것이 원만한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양측 모두 이 문제를 품위와 공정함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우리 둘 다 원하는 바입니다. 대현은 내 협조적인 태도에 놀랐는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저항, 논쟁, 눈물을 예상했을 것이다. 대신 나는 이혼에 동의한 이유로 줄곧 이성적이기만 했고 그것이 그를 분명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훌륭합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했다. 자, 이제 제안된 합의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폴더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내게 밀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결혼 기간과 양측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혼인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폴더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의 단어들이 내 피를 끓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최 변호사의 제안에 따르면 나는 15년 전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작은 강남의 오피스텔과 공동예금 계좌의 절반, 그리고 소액의 월 위자료를 받게 되어 있었다. 대현은 평창동의 본가, 사업체, 별장,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건 다소 일방적인 것 같군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헛기침을 했다. 여사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만 상황의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결혼 생활 내내 주된 생계부양자였고 사업체는 리더십의 연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집은 유지비가 상당하여 여사님께서 줄어든 수입으로 관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번역하자면 그들은 내가 너무 늙고 의존적이며 순진해서 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최 변호사는 더 거만한 어조로 계속했다. 특히 집에 관해서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의 등기 및 신탁 문서에 약간의 불규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법적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이대현 회장님 명의로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나는 그 뻔뻔함에 거의 웃을 뻔했다. 그들은 조작된 법적 문제들을 이용해 우리 가문의 집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유라가 의자에 더 똑바로 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얼마나 빨리 안방을 다시 꾸밀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불규칙성들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 변호사는 손을 휘저으며 무시했다. 이런 일들은 해결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재산 이전, 신탁 변경,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낫습니다. 대현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가 수년간 내게 복잡한 사업 거래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참을성 있는 어조로 말했다. 혜란,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최 변호사는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아.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재산세, 유지비, 그런 골치 아픈 일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 오피스텔이 당신에게 딱 맞을 거야. 훨씬 관리하기 쉽지. 관리하기 쉽다고. 마치 내가 어른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보호해야 할 아이인 것처럼. 나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각 얼굴을 살폈다. 법률 언어의 교묘한 조작에 만족하고 있는 최 변호사.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된 흥분을 간신히 감추며 동정적인 척하는 대현. 내 가족의 집의 여주인이 될 자신을 상상하며 눈을 반짝이는 유라. 그리고 내 착한 아들 지훈. 불편해 보이지만 부모님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모습. 나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폴더를 닫았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신 것 같군요. 최 변호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미소 지었다. 저희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물론 여사님 자신의 변호사에게 서류를 검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모든 것이 상당히 표준적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사건. 헌신적인 42년의 아내가 남편이 아들의 아내와 놀아나기 위해 벌여지는 사건. 그럴 필요 없겠어요. 나는 최 변호사가 내민 펜을 집으며 말했다. 어디에 서명하면 되죠? 방이 조용해졌다.
유라조차도 내 즉각적인 굴복에 놀란 듯 보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훈이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내 아들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여전히 공정함과 정직함을 믿는 이 착한 남자에게 미소 지었다. 얘야, 인생에서는 때로 싸워야 할 때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단다. 내 아버지와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야. 대현은 이제 내 쉬운 항복에 분명히 어리둥절해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전투를 예상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이유에 대한 주장과 정당화를 준비했을 것이다. 내 수능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명은 여기. 최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 하단의 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엔 이니셜을. 나는 흔들림 없는 필치로 내 이름을 서명했다. 각 글자는 정확하게 형성되었다. 김혜란. 42년 전 내가 영원을 믿었을 때 우리 결혼 증명서에 사용했던 바로 그 서명이었다. 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대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길 바라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파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은 빨리 지나갔고 아내를 배신하고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남자의 이기적인 만족감으로 대체되었다. 유라는 거의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었다. 두 분이 이렇게 성숙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는 정말 큰 힘이 필요해요. 가족을 최우선으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는 여자가 내게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다. 고맙다, 얘야. 나는 따뜻하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의미가 크구나.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최 변호사는 명백한 만족감으로 서명된 서류들을 모았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혼은 60일 이내에 마무리될 겁니다. 60일 후면 대현은 아들의 아내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된다. 60일 후면 유라는 내 가족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60일 후면 그들은 어떤 게임에는 선수들이 알지도 못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건물 밖에서 지훈은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 모든 것에 대해 너무 침착해 보이세요. 나는 그의 뺨을 토닥였다. 대현이 아직 영혼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이 아들. 난 괜찮아, 얘야.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잘 풀릴 거야. 유라가 우리 옆에 나타났다. 그녀는 능숙한 소유욕으로 지훈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네 어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야, 자기야. 이제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야. 분명 그럴 거야. 나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평온한 미소로 맞받아치며 동의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확신해. 그들이 걸어갈 때 나는 유라가 내 짐 싸는 것을 돕고 내 또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실버타운을 찾아주고 이제 모두에게 삶이 얼마나 더 단순해질지에 대해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고층 빌딩의 그늘에 서서 남편과 며느리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깊고 차가운 만족감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42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보며 살아온 순진한 늙은 여자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정확히 60일 후 이혼이 확정되고 그들의 상을 차지하려 할 때 어떤 재산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이미 박서연 변호사에게 해야 할 전화를 생각하며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차로 걸어갔다. 준비를 완료하고 문서를 수집하고 그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 체스 게임에서 몇 수를 더 두어야 했다.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2주 후 나는 장미정원을 돌보고 있다가 자갈 위로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의 차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평소의 쾌활한 손 흔들기 대신 그는 마치 운전대가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가 마침내 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내 아들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평소 단정한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그 눈에는 세상이 방금 무너져 내린 사람의 공허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나는 정원 가위를 내려놓고 그에게 달려갔다. 얘야 무슨 일이니? 무슨?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구겨졌고 그는 마치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현관계단에 쓰러졌다. 그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왔어.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내 거짓말을 해왔다고.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의 옆에 앉았다. 한편으로는 그를 끌어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캐물어 몇 주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을 마침내 확인하고 싶었다. 대신 나는 그가 스스로 진실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 문자 메시지를 봤어요. 그는 자기 손을 쳐다보며 계속했다. 유라랑 아버지 사이에 오간 수백 개의 메시지요. 그들은 이 모든 걸 몇 달 동안 계획해왔어요.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정확히 뭘 계획했다는 거니? 지우는 내 온화한 아들답지 않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그리고 바람. 어머님이 서류에 서명한 후에 같이 도망치려고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유라는 누군가에게 당신들 두 사람을 조종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자랑하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쳤다. 지훈의 입에서 그 말을 듣자 내 모든 관찰과 의심이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어떻게 알게 됐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소희 씨가 전화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감사와 슬픔으로 두꺼워져 있었다. 더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했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유라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그 메시지들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흥분, 계획, 그리고 그들이 배신하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잔인한 웃음. 소희 씨는 몇 주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었대요. 지훈이 계속했다. 유라와 얘기하려고 했고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유라는 그냥 웃으면서 우리 가족 돈에 접근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대요. 돈? 물론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되었다. 사랑도, 진정한 연결도 아닌 자산과 상속에 대한 냉정한 계산뿐이었다. 유라는 지금 어디 있니? 내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따졌어요. 제가 찾은 메시지들을 보여줬죠. 지훈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부인하려고도 안 하더군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제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면 순진한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무심한 잔인함에 숨이 멎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무시하고 자신을 아껴준 착한 남자의 사랑을 조롱하다니 그것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섰다. 내쫓았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시간 줄 테니 짐 싸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비웃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곧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될 테니 상관없다고 했어요. 훨씬 더 좋은 곳. 곧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우리 가문의 집. 정말 미안하구나, 얘야. 나는 마침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지우는 그때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42년의 결혼 생활을 그 여자 때문에 버렸다고요.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선함과 충성심을 믿도록 키운 이 남자. 나는 결심했다. 그는 이 일에서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 옳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었다. 지훈아, 이혼에 대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내게 할 말이 있단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소희의 경고, 몇 주간의 신중한 관찰, 박서연 변호사와 대영과 유라가 전혀 몰랐던 신탁 조항에 대해 내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대응을 준비하면서 순진하고 패배한 아내 역할을 의도적으로 연기했는지 설명하자. 지우는 충격받은 침묵 속에서 들었다. 알고 계셨군요. 내가 끝냈을 때 그가 속삭였다. 내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었지. 나는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뒀어.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드러내게 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니까. 지우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렇게 전략적인 분이신 줄 몰랐어요. 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42년의 결혼 생활은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단다. 얘야.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아버지가 신탁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그 사람과 유라에게 달려있지. 나는 일어나 정원일을 하던 옷에 흙을 털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했어.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지. 지훈도 일어섰다. 도착했을 때보다 더 자신다운 모습이었다. 우리는요, 유라가 제 아내였지만 이 일이 없었던 척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척할 필요 없어.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이 모든 일에서 너는 무고한 당사자야. 너 자신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어. 마치 우리 대화에 소환된 것처럼 또 다른 차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소희였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왔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있었다. 이게 다 제 탓인 거 알아요. 제가 보라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날 구한 거예요.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당신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 몇 달 혹은 몇 년을 결혼 생활로 보냈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을 거짓 위에 낭비하는 것에서 구해줬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소희의 진심 어린 고통이 유라의 계산된 조종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를 알아차렸다. 유라가 날카로운 모서리와 숨겨진 의도로 가득 찬 반면, 소희는 따뜻함과 진실함을 발산했다.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지훈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었다. 소희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아주 옳은 일을 했단다. 가족의 편의보다 충성과 정직을 선택했지.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그녀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머님께서 이 일을 가족에게 끌어들인 저를 미워하실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얘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것도 끌어들이지 않았어. 너는 이미 여기에 있던 것, 어둠 속에서 골마가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빛 속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 지우는 소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 근처에서 맴돌았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고 싶지만 그것이 적절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소희 씨,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에게 경고해준 것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 정직해준 것에 대해서요. 그들 사이에 오간 시선에는 새롭고 잠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로맨스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공유된 가치, 비슷한 상처, 그리고 이 배신의 잿더미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소희가 갑자기 말했다. 마치 가족의 위기에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두 분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사실은 지훈이 재빨리 말했다. 저녁 식사하고 가실래요?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갈비찜을 제일 잘하시거든요. 우리 모두 지금 평범한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소희는 허락을 구하듯 나를 쳐다봤고 나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있어주면 좋겠구나. 우리 식탁에서 정직한 대화를 나눈 지 너무 오래됐거든. 우리 셋이 집을 향해 걸어갈 때 나는 우리 주위의 공기 중에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족 위를 맴돌던 유독한 구름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다. 유라의 배신은 파괴적이었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고 힘든 진실에 맞서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소희는 언니와는 정반대인 충성스럽고 정직하며 이타적인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힘, 계획하고 기다리며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재발견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며 나는 지훈과 소희를 함께 지켜보았다. 그들의 관계에는 치유의 무언가가 있었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인식. 하지만 그 배신이 그들을 정의할 필요는 없었다. 있잖아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며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유라는 항상 제가 너무 무르고 너무 사람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착한 사람들은 꼴찌를 한다고요. 지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저는 예전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잘 대하고 믿으면 그들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는 이 경험이 내 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해서 물었다. 지우는 소희를 흘끗 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전히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친절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고요. 저녁이 깊어지고 소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지우는 그녀를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나는 그들이 진입로에서 조용히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친밀하고 진지했다. 그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그래, 그렇지. 나는 동의했다. 언니와는 아주 달라. 지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아까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게 놔두라는 거요. 유라는 제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줬는데 저는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희 씨는 그녀도 제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엉뚱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느라 그걸 거의 놓칠 뻔했죠. 마음은 치유된단다, 지우나. 그리고 치유되고 나면 종종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보게 되지. 그날 밤 곧 법적으로 다시 내 것이 될 집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나는 인생의 기묘한 전환에 대해 생각했다. 유라의 배신은 파괴적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 진정한 연결, 그리고 기만이 아닌 정직에 기반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함으로써 유라는 사실 그 힘을 드러냈다. 그녀는 허울과 거짓된 충성을 벗겨내고 진짜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남겼다. 내일 나는 박서연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내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그 전화는 화요일 아침 내가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정확히 63일째 되던 날 왔다. 나는 뒤뜰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출이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이대현이라는 이름이 떴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 어린 재미를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대현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황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고 모든 예의의 가면은 벗겨져 있었다. 나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당신도 좋은 아침. 난 잘 지내. 물어봐줘서 고마워. 오늘 날씨 참 좋네. 장난치지 마, 혜란. 1시간 전에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 집에 문제가 생겼다더군. 아무도 말 안 해준 무슨 신탁에 관한 거라던데. 아, 그거. 나는 목소리를 가볍고 대화하듯 유지했다. 그래, 그게 꽤 놀라웠을 것 같네. 전화기 저편의 침묵이 너무 길어져 그가 전화를 끊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낮고 위험하게 돌아왔다. 당신 알고 있었지. 내내 이 신탁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물론 알고 있었죠. 그건 우리 친정의 신탁이에요, 대현 씨. 우리 할아버지께서 정확히 이런 상황으로부터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신 거죠. 이런 상황? 그의 목소리는 붕괴로 갈라졌다. 우리 이혼하는 거야. 그건 평범한 일이야, 혜란. 사람들은 매일 이혼해. 나는 일어나 테라스 가장자리로 걸어가 할머니가 심고 어머니가 돌보고 내가 40년 동안 사랑으로 가꿔온 정원을 내다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매일 이혼하죠. 하지만 보통 며느리와 간통하면서 아내의 가문 재산을 훔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요. 날카로운 숨소리는 그가 그렇게 직접적인 대결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말해주었다. 몇 주 동안 나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이제 그가 자신의 영리함을 축하하는 동안 그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던 여자에게서 듣고 있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가 마침내 물었다. 충분히 오래. 나는 대답했다. 모든 것을 기록할 만큼 충분히 오래. 중요한 것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오래. 당신과 유라가 내 가족의 집에서 당신들만의 작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지켜볼 만큼 충분히 오래. 우리 집. 그가 자동적으로 정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아니요, 대현 씨. 절대 우리 집이었던 적 없어요. 등기는 항상 신탁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 여기에 살도록 허락받았지만 벽돌 한 장도 소유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간통을 통해 우리 결혼을 끝내기로 선택했으니 여기에 머물 어떤 권리도 상실한 거예요. 또 다른 긴 침묵. 그리고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남자의 목소리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질문에 한심함에 그를 동정할 뻔했다. 거의. 당신과 유라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아주 영리하잖아요. 혜란, 제발. 우리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실수? 나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실수란 우유 사 오는 걸 잊거나 기념일을 놓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한 의도적인 배신이었어요. 당신이 한 짓은 우리 아들의 아내를 유혹하고 내 상속 재산을 훔치려 계획한 거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대현 씨. 그건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당신 자신이에요. 배경에서 날카롭고 요구하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라가 틀림없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나 가봐야겠어. 대현이 패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네, 끝났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꽤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다시 앉아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저 마셨다. 전화는 몇 번 더 울렸다. 대현의 번호, 그리고 아마도 유라일 것으로 추정되는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들 둘에게 더 할 말은 없었다. 1시간 후 지훈의 차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그는 테라스 계단을 올라오면서 단호하지만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의 옆에는 소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서두 없이 말했다. 물론이지. 이리 와서 앉으렴. 지훈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소희는 그의 옆에 자리했다. 그들의 가까운 거리는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유대감을 말해주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공유된 배신의 경험 속에서 위안과 이해를 찾았다. 소희 씨가 유라 물건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지훈이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보셔야 할 것 같은 서류들을 좀 찾았어요. 소희는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유라 옷장 앙금고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되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류는 할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었고 유라의 필체로 부동산 가치와 상속법에 대한 메모가 주석으로 달려 있었다. 두 번째는 대현을 유혹할 시기, 이혼 소송을 시작할 시기, 그리고 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꼼꼼하게 상세히 기록한 타임라인이었다. 하지만 내 피를 차갑게 식게 한 것은 세 번째 서류였다. 그것은 6개월 전 유라가 나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증권이었다. 어머니 서명을 위조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보험사에 확인해봤어요. 어머니께서 이 보험에 동의하신 기록이 전혀 없대요.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그 여자는 어머니 것을 훔치려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아침 공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한기를 느끼며 그 보험 증권을 쳐다보았다. 내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딸처럼 대했던 여자가 내 재정적 파탄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더 있어요. 소희가 인쇄된 이메일을 꺼내며 계속했다. 이건 유라가 어머님 가족 자산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서 온 거예요. 그녀는 몇 달 동안 신탁을 연구하며 허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탐정의 보고서는 철저하고 소름 끼쳤다. 그것은 신탁 조항뿐만 아니라 내 일상, 내 의료 기록, 이웃 및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상세히 기술했다. 유라는 포식자가 먹잇감을 연구하듯 나를 연구하고 있었다. 지훈아, 이 서류들을 경찰에 가져가야겠다. 나는 가슴속에 혼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조된 보험 증권만으로도 중범죄야. 이미 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박 형사님께 전화드렸어요. 신분도용과 보험 사기로 수사를 시작하신대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유라의 배신의 전모를 곱씹었다. 그녀는 단지 불충실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가족 전체를 파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소희가 망설이며 말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훈은 격려하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해봐요. 유라는 그냥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소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우리 엘리너 이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때 유라가 이모님을 돌보고 있었어요. 약 드시는 걸 돕고 있었죠. 그 암시는 유독한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지훈은 소희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의사 선생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소희가 계속했다. 엘리너 이모님은 심장병이 있으셨고 때로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 유라가 이모님 집과 예금을 상속받았는데 너무 기뻐 보였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만족스러워 보였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니? 내가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형사님께서 엘리너 이모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계세요.
수사를 보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으면 시신을 발굴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진입로로 들어서는 차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나무들 사이로 대연의 벤츠와 작은 이삿짐 트럭이 보였다. 유라는 조수석에서 분노의 참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마침내 깨져 그 아래에 계산적인 포식자가 드러났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로군.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지훈아, 너와 소희가 이 일을 처리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저 두 사람을 보면 후회할 말을 할 것 같구나. 거실 창문에서 나는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지켜보았다. 유라는 집을 가리키며 분노로 얼굴이 뒤틀린 채 지훈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대연은 패배감에 어깨가 축 처진 채 이삿짐 트럭 옆에 서 있었다. 덩치 큰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은 짐을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유리를 뚫고 들려왔다.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여기 환영받지 못해, 유라. 당신들 둘 다. 이건 내 집이야. 유라가 소리쳤다. 우리 서류에 서명했어. 우리 거라고? 아니. 소희가 앞으로 나서 지훈 옆에 서며 말했다. 절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거야. 유라가 언니에게 보낸 시선은 순수한 도끼였다. 네가 이랬어. 네가 저들을 나한테 등 돌리게 만들었어. 내가 우리 한심한 가족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넌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채로 갇혀있고 네가 되는 이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겠어. 소희가 조용히 대답했다. 유라는 언니를 공격하려는 듯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지훈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진격을 멈추기에 충분했다. 잠시 동안 그들 셋은 한 폭의 그림을 형성했다. 힘과 진실성으로 연합한 지훈과 소희, 분노와 절망 속에 고립된 유라. 내 땅에서 나가. 지훈의 목소리는 내가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 다 5분 줄 테니 저 트럭에 타고 떠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부서져 있었다. 가자, 유라. 끝났어? 하지만 유라는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집 쪽으로 몸을 돌렸고 창문에서 나를 발견하자 눈이 번뜩였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가 소리쳤다. 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있어. 너희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비밀들을 안다고. 나는 창문을 살짝 열었다. 내 목소리는 마당 건너편으로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오늘 파괴되는 비밀은 내 것뿐이란다. 얘야. 박 형사님께서 내 이모 엘리너와의 관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더구나.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그녀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연은 갑작스러운 다급함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트럭 쪽으로 끌었다. 우리 가요. 그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떠나요.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대연의 벤츠가 그 뒤를 따르자 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내 집에 침입하고 내 유산을 훔치고 어쩌면 더 나쁜 짓을 계획했던 이방인들이 마침내 사라졌다. 지훈과 소희가 안으로 들어왔다. 둘 다 감정적으로 지쳐 보였지만 승리한 모습이었다. 끝났어요. 지훈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정말로 갔어요. 집 문제는 끝났지.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하지만 유라는 아직 자기가 한 짓에 대한 결과를 치러야 해. 위조, 사기, 그리고 어쩌면 엘리너 이모님의 죽음까지. 정의는 느리게 움직이지만 움직인단다. 소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30살의 나이보다 더 어리고 연약해 보였다. 자꾸만 그 애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제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결정 하나하나를 거쳐 이 길을 선택했어요. 내 동정심을 그 애에게 빚진 건 아니야.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지. 저녁이 되자 우리 셋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아무도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생존, 진실성,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유대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란히 일하는 지훈과 소희를 보며 나는 그들 사이에 아름다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라가 제안했던 필사적으로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위에 세워진 진짜이고 지속적인 무언가. 있잖니. 우리가 저녁 식탁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이 집은 많은 역사를 보아왔단다. 우리 할머니는 여기서 5아이를 키우셨어. 우리 어머니는 이 벽 안에서 대공황을 이겨내셨지. 나는 여기서 지훈이를 키웠고 언젠가 그의 아이들이 저 뒤뜰에서 놀기를 바란다.
지훈과 소희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선을 교환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와인잔을 들며 계속했다. 우리는 이 집이 가족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의 손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축하하자. 우리가 축배를 들 때 나는 잘 싸워 이긴 전투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유라와 대연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성공했을 뿐이었다. 6개월 후 나는 추석 음식을 준비하며 부엌에 서 있었다. 유라의 거짓 동정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계산된 조종을 견뎌냈던 바로 그 부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따뜻하고 정직하며 진정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어릴 적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울 때와 같은 집중력으로 정성껏 갈비찜을 뒤적이고 있었다. 소희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약혼 반지가 오후의 햇살에 반짝이는 가운데 송편소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한 달 전에 약혼을 발표했고 그들을 함께 보는 것은 여전히 조용한 기쁨으로 나를 채웠다. 어머니 고구마 튀김 시간 다 됐어요. 지훈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채 외쳤다. 제가 할게요. 소희가 능숙하게 의자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요리, 정원 가꾸기, 그리고 집을 집답게 만드는 수천 가지 작은 일들을 도우며 우리 집의 일상 리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저녁 식사에 초대한 이웃인 김 선생님 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러 갔다. 대신 나는 현관에 서 있는 박 형사님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암울하지는 않았다. 김혜란 여사님, 명절에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요, 형사님.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저녁 드시고 가셔도 될 만큼 음식은 충분합니다. 그는 내 제안을 사양하며 거실로 나를 따라 들어왔다. 연휴 주말 전에 수사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훈과 소희가 문가에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기대로 긴장되어 있었다. 이유라, 씨는 보험 사기, 신분 도용, 사기 공모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박 형사님이 시작했다.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너 이모님은요? 소희가 조용히 물었다. 박 형사님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다. 부검 결과 이모님 체내에서 디기탈리스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심장약의 우발적 과다 복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독살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소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로. 죽였군요. 저희는 1급 살인 혐의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약병에서 이유라 씨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엘리너 이모님이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그녀가 온라인으로 디기탈리스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11월 공기와는 상관없는 한기를 느꼈다. 이대현 씨는요? 엘리너 이모님 사망에 연루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 계획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것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님이 떠난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그 소식을 곱씹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고 있었지만 어쩐지 공허하게 느껴졌다. 엘리너 이모님은 여전히 죽었고 지훈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파괴되었으며 내 인생의 42년은 여전히 남편이 충성 대신 배신을 선택한 순간 무너져 내린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훈이 내 침묵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안심이 돼. 나는 마침내 말했다. 유라가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안심이 돼. 엘리너 이모님이 정의를 되찾게 되어 안심이 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진실성을 지키며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안심이 돼. 소희가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쥐었다. 만약에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약 제가 그 불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만약 어머니께서 신탁에 대해 모르셨다면? 만약 유라가 성공했다면? 하지만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어. 지훈이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덕분에 모두 더 강해졌지. 그가 옳았다. 지난 6개월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했지만 우리는 더 연결되고 서로에게 더 정직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어 나타났다. 잠시 후 김 선생님 댁이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내가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초대한 박서연 변호사 부부가 도착했다. 식당은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조작되거나 만들어질 수 없는 종류의 진정한 온기였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식탁에 모인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진정한 친구들, 선택된 가족,
의도나 계산 없이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 이것이 유라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진정한 부는 부동산 가치나 은행 계좌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쌓는 관계의 질로 측정된다는 것. 식사하기 전에 나는 일어서서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가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올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 중 하나였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가족이 내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탁 주위의 모든 눈과 마주쳤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아들이 복수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진실한 남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선물이 상실로 위장하여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침묵이 더 쉬웠을 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던 이 여성, 소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족은 단지 혈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당신 곁에 서주는 사람들, 이기심보다 충성을, 편의보다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자신의 잔을 들었다. 압박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를 위하여. 박 변호사가 덧붙였다. 인내와 계획이 어떤 적수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신 혜란 여사님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가족만큼이나 우리가 선택하는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잔을 부딪힐 때 나는 깊은 완결감을 느꼈다.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훈과 소희는 봄에 결혼할 것이고 언젠가는 손주들이 생길 것이다. 인생은 모든 기쁨과 도전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마침내 대연의 아내나 지훈의 어머니를 넘어선 나 자신, 즉 김혜란이라는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 유산의 수호자, 중요한 것을 지키는 자, 배신의 생존자, 그리고 내 자신의 미래의 설계자. 저녁 식사 후 손님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박 변호사가 나를 옆으로 불렀다. 강남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이혼 합의서에 있던 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혼 후 삶을 재건하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거창하거나 기관 같은 건 아니고 누군가가 다음 장을 계획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으로요. 박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 씨는 아마 그 합의서로 당신에게서 귀중한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을 도울 방법을 당신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겠죠. 아이러니하죠? 그녀의 탐욕이 진정으로 유용한 무언가의 기반이 되었으니. 그날 저녁 늦게 지훈과 소희가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간 후 나는 조용한 집을 거닐며 불을 끄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다. 40년 동안 해왔던 바로 그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일상적이기보다는 평화롭고 자동적이기보다는 안전했다. 내 침실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소지품을 보관하는 보석함을 열었다. 어머니가 주신 진주 목걸이를 지나 할머니의 금팔찌를 지나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내 원래 결혼 반지. 우리 둘 다 젊고 꿈에 부풀었을 때 대연이 내 손가락에 끼워준 단순한 금반지였다. 나는 그것을 등불빛에 비춰보며 안쪽에 새겨진 글귀를 살폈다.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D. 영원히는 42년 동안 지속되었다. 언제나는 그가 가족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한 날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던 시절. 비록 영원하지는 않았더라도 진실했던 사랑을 지우지는 않았다. 나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수용의 마음으로 반지를 상자에 다시 넣었다. 내 인생의 그 장은 닫혔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휴대폰이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올렸다. 어머니, 멋진 추석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소희랑 어머니가 우리 삶에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답장했다. 네가 내가 항상 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남자가 되어줘서 고맙다. 잘 자렴. 두 번째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소희에게서 온 것이었다. 저는 어머님처럼 저를 믿어주는 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힘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눈에서 솟아나는 눈물을 닦았다. 64세. 나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중 일부는 재임하게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이하의 것은 거부할 때 집은 익숙한 삐걱거림과 한숨 소리로 내 주위를 감쌌다. 많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폭풍우를 견뎌낼 구조물의 소리였다. 나는 대공황 시기에 이 집에서 5 아이를 키운 할머니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해외에 계실 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곳을 안식처로 유지했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나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역경의 우아함과 결단력으로 맞섰던 강한 여성들의 긴 혈통의 일부였다. 유라는 그 사슬을 끊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내일 나는 나의 위로상이었어야 할 오피스텔을 이용해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 달 나는 할머니가 80년 전 할아버지와 결혼했던 바로 그 정원에서 열릴 지훈과 소희의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저 생존에, 발견에, 그리고 어떤 나이, 어떤 인생 단계에서든 모든 거짓된 것이 벗겨졌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알매 감사할 것이다. 창밖으로 11월의 바람이 대영과 내가 10주년 기념일에 심었던 떡갈나무의 앙상한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폭풍 후 가뭄 그리고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견뎌냈다. 나처럼 그것은 휘었지만 부러지지 않았고 견뎌내며 더 강해졌다. 봄이 오면 그것은 다시 꽃을 피울 것이고 나 또한 그럴 것이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